반갑습니다. 오늘은 수능이 어떤 방식으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함정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를 하느냐고 묻는다면,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것은 존재합니다. 다만 누군가한테는 이 선택지가 전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이 선택지가 정답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는 사람들 간의 편차만 존재할 뿐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느냐? 바로 수능이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 나의 독해 습관에서만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되게 많은 친구들이 선택한 선택지를 보여주었을 때 어떤 친구들은 이건 너무 당연히 틀린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매력적이에요? 라고 되게 이해를 못해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러한 매력적인 오답을 골랐다면 내가 대체 왜 이것을 매력적으로 느꼈을까? 라는 것을 점검해보고 그 부분을 교정하려고 노력하셔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고방식, 특정한 독해 습관에서만 매력적이지 올바른 독해 습관을 가진 상태에서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매력적인 오답이 독해 습관이나 독해 방식과 상관없이 존재를 하려면 완전한 킬러 문항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능에서 킬러 문항의 출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죠. 특히 작년 수능을 보더라도 24 수능에서는 비문학이 그렇게까지 예년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를 교정하는 것으로도 현재 난이도의 비문학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 한번 고쳐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총 3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작년 수능 과학기술제재에서 10번 문항이었습니다. A 기법과 B 기법을 비교하는 문항이었는데, 우리는 A 기법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선택했던 4번, 5번 선택지만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할 겁니다. 지문의 내용을 보시면 두 점을 골라 후보 직선을 그은 후 기준에 따라 최종 후보군을 선정하고 또 기준에 따라 직선 L을 선택한다라고 해서 직선 L을 구하는 방법 혹은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 지문입니다. 선택지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이상치의 개수가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내용이랑 한번 엮어볼까요? 문턱값보다 적으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턱값보다 적으면이라고 되어 있죠. 후보 직선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보 직선을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4번 선택지 맞다. 이렇게 선택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요, 우리가 여기서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뭐가 문턱값보다 크거나 작을 것이냐, 즉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비교 대상을 개수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개수가 맞잖아요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상치의 개수가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지문 한번 볼까요?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가 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문턱값과 비교해야 되는 대상은 정상치 집합의 점의 개수지 이상치의 개수가 아니거든요. 정답이었던 5번 선택지를 보여드릴게요. 역시 동일하게 선택지를 분석해보면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문의 내용을 조금만 생각을 해본다면 L 직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L 직선이라는 것은 이상치의 데이터가 포함되지 않은 직선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선택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꽤 많은 친구들이 이상치가 포함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선택지를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역시 동일하게 보실까요?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지문을 보시면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 정상치 집합으로 가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우리는 후보 직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후보 직선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분명히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문제를 틀리는 걸까요?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러한 독해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이 문제를 틀리기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문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경우 그것을 제대로 읽지 않고,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즉 개념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친구들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문은 후보 직선, 최종 후보군, L 직선, 분명히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이 지문을 읽으면서 어디가 후보 직선에 대한 설명이고 어디가 최종 후보군에 대한 설명이고 어디가 L 직선에 대한 설명인지를 명확하게 보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선택지를 풀 때도 명확하게 적용했을까요? 그것을 못한 친구들이 10번 같은 문제를 틀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를 풀 때 또한 주체와 객체를 무시하고 내가 확실히 기억나는 것들로만 문제를 푸는 경우에도 10번 같은 문제는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아까 우리 비교 대상이 명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교 대상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은 채 지문을 읽고 문장을 읽는 것이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식어를 제대로 읽지 않는 친구들, 빨리 독해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때문에 이것들을 무시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번 같은 문제를 상당히 어려워할 겁니다. 이러한 독해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10번 같은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면 내가 지문을 읽을 때,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혹시 이러한 잘못을 범하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번에는 사회제재에서 출제됐던 5번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으니 추론 문제입니다.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틀린 내용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단어들로만 구성을 하고, 맞는 말 같은 경우는 지문에 있는 말들을 바꾸어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정답률이 58%, 그렇게 낮지는 않은데요.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틀렸을까를 점검하는 것은 꽤 유의미할 겁니다. 우리 2번, 4번, 5번을 선택한 친구들이 11%, 13%, 14%, 꽤 균등하죠. 보통 이러한 선택 비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매력적인 오답 하나가 존재를 했다라기보다는 1번 선택지부터 5번 선택지까지가 다 맞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선택지를 찍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3번 선택지가 분명히 틀렸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국민의 알 거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지문에서 보자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뭐가?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장과 이 문장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명확하게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푸는 동안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40%가 넘는 친구들이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바로 단어 대응을 맞춰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충돌한다,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한 적 있다, 헌법재판소. 어때요? 정확하게 선택지에 있는 단어들로 지문이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절대 이 3번 선택지가 틀렸다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이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규정이 얘네들을 침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선택지에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얘는 한번 안 보이기 시작하면 절대 안 보일 겁니다. 즉, 이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무엇이냐? 바로 문장을 읽을 때 문장의 의미, 즉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하지 않은 채 글을 읽는다라는 거죠. 선택지를 읽을 때도 동일하고요. 게다가 지문과 선택지에 나오는 단어들의 짝만을 맞추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분명히 관계가 완벽하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고스란히 한 문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문장 구조를 보면 A가 B를 침해한다라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 문장 구조를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역시 동일하게 이 습관을 안 고쳐주시면 이 문제 계속 틀릴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맞히는 친구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내가 수업을 하면 걔네들은 되게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뭔 소리야? 너무나 틀린 문제인데? 이거 답이 너무 쉬운데? 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매력적인 오답은 특정한 독해 습관, 특정한 사고방식을 가진 친구들에게만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이 습관들 버리셔야 된다는 거 꼭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고요.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일 제재에서 7번 문항이었는데요. 일단 보기가 나와 있으니까 보기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1차 조사 10% 차이 나고요. 2차 조사는 1% 차이 나죠. 오차 범위는 8.8%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보기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즉 1차 조사는 오차 범위 밖에 있고요. 2차 조사와 3차 조사는 오차 범위 이내에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선택지를 보여드릴 건데 문제에서 언론 보도를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으니 선택지에서도 언론 보도를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언론 보도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 위배되는지 다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라는 건데 여기서 끊어주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가서 대상 소개되어 있죠. 2차 조사 결과입니다. 보기에서 3가지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차 조사 결과고요. 선거일 9일 전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딱 이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이 서열이나 우열이라는 것이 떠올라 주셔야 이 지문을 제대로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서열, 우열 나타내는 보도 금지하고 있으니까 나에 위배되죠. 다도 한번 볼까요?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경합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열화하는 것,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다라는 표현처럼 우열을 나타내는 표현 다 할 수 없죠. 얘랑 비교를 해본다면 차이점을 보자면 얘는 경합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오차 범위 내라는 것을 밝히더라도 얘는 보도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정도가 있었겠네요. 이 내용은 이제 지문에서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택지를 보자면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위배되죠. 그래서 사실 이 2번 선택지만 보자면 생각보다 문제가 쉬운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4번 선택지를 접한 후에 머릿속에서 좀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친구들이 23% 정도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도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정확하게 틀립니다. 이 내용은 2개로 쪼개셔야 돼요. 일단 앞이랑 동일한 구조를 맞춰보자면요. 이게 지금 보도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에 위배되는지 다에 위배되는지를 보자라는 건데요. 앞의 내용 같은 경우는 1차 조사 결과가 대상이고요. 선거일 14일 전이라는 게 기준입니다. 뒤의 내용 같은 경우는 2차 조사 결과이고요. 선거일 9일 전이라는 조건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 선택지를 선택한 많은 친구들이 이 내용을 빼놓고 읽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2번 선택지랑 4번 선택지를 비교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뒷내용만을 볼게요.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라고 했습니다. 2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9일 전에 라고 이야기를 했죠.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위이다. A 후보 1위, B 후보 2위, C 후보 3위. 둘 다 서열화하는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다에 위배되지 않겠군이라고 했고 여기서는 다에 위배되겠군이라고 했으니까 이 두 내용이 명확하게 상충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서 하나를 답으로 골라야 되는데 이거 이외의 답을 고른 친구들도 좀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내용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 내용이 다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지문에서 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어보면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을 고른 친구들이 50%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번 선택지에서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아이들이 선택지가 길어지면 선택지를 좀 빨리 읽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중간중간 내용을 막 생략해서 읽는 경우들이 흔히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아마도 지문을 읽으면서 조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정보 간의 차이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친구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문제를 풀 때 임의로 문장의 내용을 생략하면서 읽고 선택지 간의 상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
사실 선택지 간의 상충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장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면서 글을 읽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러한 친구들이 아마 방금과 같은 문제를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문제들을 누군가는 전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실제로 정답률이 50% 내외에 해당하니까 반 정도는 수월하게 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 문제들을 틀렸고 특히 여기서도 매력적인 오답에 해당하는 선택지들을 골랐다면 이것은 독해 습관, 나의 사고방식의 잘못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 얘만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무엇을 교정해야 저 내용에 안 낚일 수 있는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시다 보면 작년 같은 난이도의 비문학이라면 과학기술제재, 사회제재를 다 푸는데 12분에서 13분 정도면 충분히 다 풀면서 다 맞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작년 수능은 인문제재가 어려웠죠. 그 어려운 제재를 다 맞추려는 노력을 하시기 이전에 사회제재, 과학기술제재를 먼저 다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지금은 맞는 순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꼭 습관들 교정해서 일단 쉬운 지문, 쉬운 문제들은 모조리 다 맞는 그날까지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